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그야말로 세계 군수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라 불릴 만한 사건입니다. 바로 한국의 대표 방위산업체인 하나그룹이 유럽의 핵심 군수기업인 라인메탈 또는 다소항공우주를 전격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글로벌 군사 패권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번 인수는 단순히 자본력이 강한 나라가 기술을 사들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무기 질서를 재편하는 중심국으로 도약했다는 선언입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 한화의 인수이며 이것이 갖는 전략적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라인메탈과 다소항공우주였을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방산, 영국의 BAE 시스템즈도 있지만 이들보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기술과 생산 네트워크를 가진 유럽 업체들을 공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군수 산업의 민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정부 개입 없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라인메탈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탄약과 전차, 장갑차 생산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다소항공우주는 라팔 전투기, 유럽 위성 시스템, 드론 전장 통합 플랫폼 등 미래 전장에서 핵심이 되는 자산을 지니고 있죠. 이 둘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한국이 유럽의 군사뇌와 근육을 모두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기 몇 개가 아니라 전장 전체의 체계를 설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통합 능력을 가져온 것이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레이더 기술 등에서 단독 브랜드로 기술력을 쌓아왔지만 이번 인수로 그 기술이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유럽식 전장 통신망, 방위 위성 데이터 분석과 융합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일본은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무기의 국산화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90% 이상이고 독자 수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 한국은 이제 제조만이 아니라 설계와 지휘를 함께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양산 능력은 있으나 신뢰성과 정밀성에서 여전히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기술 낙후와 제재로 인해 퇴보 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단순한 자부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기 수출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생산, 설계, 통제를 아우르는 공급망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수는 프랑스와 독일에 분열된 군사정책을 하나가 절묘하게 이용한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미국과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다가 다소항공우주의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고 독일은 라인메탈의 민영화 압박과 내부 정치 갈등으로 인해 방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죠. 바로 그 틈을 하나가 치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화의 인수 전략은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유럽 현지 자회사 설립 및 기술 제휴. 2단계, 지분 분할 확보 및 기술 이전 계약. 3단계, 경영권 직접 인수 및 이사회 장악. 이 모든 것이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졌고 유럽 정부의 개입을 회피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돈만 많은 신흥국이 아니라 명백히 지정학적 전략과 산업적 설계를 모두 갖춘 국가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준 셈이죠. 이번 인수로 하나는 자체 위성체계 구축, 지능형 무기 플랫폼 상용화, AI 기반 전장 분석 시스템 개발을 단숨에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통합 능력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견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인수가 가져온 상징성은 큽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무기를 조립하던 시절은 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유럽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때로는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별표
하나의 라인메탈 혹은 다소 항공우주 인수가 단순한 민간 기업 간 거래로 보였던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그 여파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생산 체계의 소유 변화를 넘어서 안보동맹의 권력 균형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나토 내부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들의 탄약과 전차, 유도무기 대부분이 바로 라인메탈을 포함한 유럽 방산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들 기업이 하나의 손에 들어간 지금 나토는 무기 공급망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럼 NATO는 이제 군사작전 계획이나 보급 계획을 짤 때 한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사실상 하나가 NATO 무기 수급의 문지기가 된 셈이죠. 더 나아가 정치적 종속성이 아닌 기술적 종속성이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토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라는 양 날개의 기술력을 균형 있게 활용해 왔는데 이 인수로 인해 유럽 날개가 한국화되면서 미국 중심이던 군사 전략의 제3의 축이 등장한 셈이죠. 워싱턴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국 방위를 강조하면서 나토 분담금 문제로 유럽을 압박해왔는데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군수 독점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진 겁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파트너이기도 하니 워싱턴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인수 이후 NATO는 이미 두 차례 비공개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하나와의 방산 조달 조정 메커니즘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르비아, 헝가리, 그리스 등 과거 러시아 무기를 일부 사용하던 국가들도 이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내 대안 부재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은 이 상황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은 무기 생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현재 일본 자위대는 미군 퇴출 시 작전 능력 유지가 어렵다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적 보수성이 문제입니다. 기술력은 일부 있지만 실제 수출, 보급, 실전 배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2020년대 이후 UAE,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실계약을 통해 무기체계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외부국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인수를 두고 NATO가 비유럽 세력에 내부 기술을 넘겼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등 보수 매체에서는 하나의 인수는 유럽의 전략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표현했죠. 그건 솔직히 내부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유럽이 10년간 방산 기술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 통일성 부족, 각국 이해관계로 좌초된 틈을 하나가 기민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지능과 외교적 민첩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결국 나토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설계하는 이분법 구조를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아시아 기업이 생산하고 서방이 협력하는 새 공식이 등장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기업이 바로 한화, 즉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나토는 자국 방산 자산을 한국 기업과 공유하지 않으면 전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 구조는 한국의 무기 정치력을 비약적으로 키우는 동력이 됩니다. 단순히 총을 파는 나라가 아닌 전략적 무기 생태계의 설계자가 된다는 뜻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교 주도권 확보와 안보 자율성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하나가 NATO 회의에 초청되거나 유럽 방산 컨퍼런스의 키노트 연설자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별표. 하나가 라인메탈 혹은 다소 항공우주를 인수한 이후 가장 심각하게 붕괴된 영역이 바로 유럽의 무기 수출 주권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는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어느 나라에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가를 직접 결정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 결정의 최종 키가 서울, 다시 말해 한국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그 핵심은 무기 수출 허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체들이 수출할 때마다 기술 기원국, 부품 국적, 최종 조립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 인수로 인해 주요 구성품이 하나가 소유한 체계를 통해 가공 조립된다면 유럽 정부가 원하더라도 하나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부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자체 무기 시스템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조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전투기를 수출하면서 군사 외교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그 결정권 일부가 한국 민간 기업에 묵인다면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죠.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2차 전차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전차에 장착된 조준 시스템이 한화 계열의 전자부품을 포함하면서 서울과의 기술 수출 검토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일정이 늦춰지고 독일 언론은 한국이 유럽 안보에 스위치를 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항공우주의 일부 수출 계약이 한화의 수출 허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대응팀까지 구성했죠.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약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권 침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유럽의 자기 모순입니다. 자신들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자본에 의존한 결과 한국처럼 기술력과 자본을 함께 갖춘 국가가 등장하자 그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것이죠. 유럽 내부에서 방산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통합해버린 겁니다. 냉정히 말해 유럽은 무기 기술은 뛰어나지만 정치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과 경쟁하려고 독자 노선을 걷고 독일은 NATO 시스템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국 무기 생산을 우선시하죠. 이런 내부 분열이 한국에게 기회의 창이 된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동유럽 국가들이 이 상황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은 이제 독일, 프랑스보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더 신뢰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정치 조건이 없다. 납기 정확하다.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이 워싱턴과 유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무기를 팔기 위해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외교 정책의 독립성 상실, 그리고 군사 전략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죠. 특히 프랑스나 독일이 제3세계 국가에 무기를 공급할 때 한화의 승인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군사 무기 체계의 플랫폼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애플이 앱 생태계를 장악하듯 한국은 무기 생태계에서 설계도, 부품, 조립,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통합하면서 플랫폼의 중심이 된 겁니다. 앞으로 유럽은 자국산 무기라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조율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유럽의 군사 외교 정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인수로 20년간 유럽이 쌓아온 외교 무기 전략이 재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표. 한화의 인수가 단순히 무기 생산권이나 수출 통제권을 확보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안보 구조 자체의 재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내부에서는 한국,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새로운 전략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죠. 이건 단지 과장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 나토 고위급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을 비공식 작전 조정 파트너로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화의 무기 플랫폼이 있다는 게 핵심이죠. 즉, NATO는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미국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나토의 군사 핵심이자 무기 공급자였지만 지금은 일부 유럽 회원국들이 한국과의 독자적 군사 협약을 모색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서울을 우회하여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가 하나와 진행한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대규모 패키지 계약은 그 자체로 NATO 작전 역량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NATO 연합훈련, 탄약 호환성, 데이터 링크 표준화까지 맞춰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NATO 전체가 서울 중심의 무기 생태계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국에게 단순히 기술적 위상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나토의 동쪽 방어선이 독일 폴란드 선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동북아 유럽 간 군사 연결축이 된 셈이죠. 이건 사실상 전후 국제 질서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분담금 문제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등장해 군사 공급과 기술 운영에 대한 축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토는 그동안 미국이 빠질 경우를 상정한 별표 플랜 B, 별표를 찾지 못했지만 이젠 그 역할을 한국이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국을 더 깊이 끌어들이게 될까요? 혹시 정식 회원국 형태는 아니더라도 상시 협력국 혹은 특별 기술 파트너십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브뤼셀과 서울 간에는 공동 군수 관리 플랫폼, 통신 암호 체계 공동 운용, 군수 비축 전략 공유에 대한 사전 논의가 시작되었고, 하나뿐 아니라 LI 진엑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까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AI 전장 관리 기술과 관련해서는 나토가 한국의 이노베이션 전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일 동맹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며 자위대는 독립적 작전 능력을 키우지 못한 채 미국 의존이 지속되고 있죠. 반면 중국은 한국의 유럽 전략 확장을 간접적인 동맹 확대로 해석하며 북경 중심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군사적 허브가 되는 순간 러시아의 서방 견제, 일본의 보수 균형 전략, 중국의 1대1로 모두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북경은 지금 하나의 유럽 내 기술 통합을 군사적 침투라고 간주하며 자체 AI 전투체계 개발을 조기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지금 기술력으로 국제 군사동맹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된 셈입니다. 무기를 팔기 위해 불필요한 정치 거래나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오직 품질과 신뢰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는 한국은 어느 동맹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율성과 전략적 다변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하나의 행보는 바로 그 국정 철학이 방산산업으로 구체화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표.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영향력이 유럽을 관통하며 나토의 무기 생태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금 미국은 과연 서울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견제에 나설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의 향후 10년 안보 외교 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라고 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죠. 반면 기술적으로 미국 무기 산업을 위협하는 독립 세력으로 커지는 것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사실 이미 신호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분담금 문제 외에도 최근 한미 방산 기술 협약에서 한국의 핵심 AI 전장 통제 기술에 대해 공동 소유가 아닌 제한적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 자립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 배경에는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보잉 방산 등 미국 대형 방산 기업들의 로비도 존재하죠. 이들은 현재 한국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입찰에서 자주 경쟁사로 등장하고 가격과 납기,
성능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향후 두 갈래 전략을 병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공동 성장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압박이나 규제로 자율적 확장을 견제하는 시나리오. 미국이 과연 어느 쪽을 택할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둘 다 취하는 중도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동맹 유지와 견제 병행, 즉 한국을 파트너로 유지하면서도 그 성장은 일정 수준에서 조절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한화에 제안한 공동 미사일 방어 개발 제안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협력이자 동시에 기술 내재화를 유도하려는 포섭 전략이기도 하죠. 이런 전략은 과거 일본에 사용됐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1990년대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위협이 되자 공동 개발 명목으로 기술을 흡수하고 일본 시장을 개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자체 독립적인 외교 군사 역량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주권이 곧 국가 주권이다. 라는 원칙 아래 한미 기술 협력도 대등한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외교 철학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방산혁신 포럼에 미국 국방부 실무진이 참석했지만 기술 공유에 있어서는 한국 측이 단호하게 상호성 원칙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미국이 요구만 한다면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런 태도는 한국이 국제 군사 시장에서 을이 아닌 갑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조차도 기술 가격 납기 측면에서 한국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노르웨이 등은 미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겁니다. 별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기지가 아니라 전 세계 무기 생태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이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무기를 구매하거나 협력할 때 서울을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시장을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복잡한 기술 융합, 공급망 안정성, 지리적 중립성, 정치적 신뢰도까지 평가 요소가 바뀌었고 이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군사력 재건을 서두르는 이 나라는 전통적 파트너였던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품이 빠르며 성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통합된 패키지 계약은 NATO 전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UA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까지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 구매 또는 협력 계약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아닙니다. 무기 수입국 입장에서 서울과의 파트너십이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민감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의 무기를 수입할 경우 인권 문제, 내정 간섭, 수출 통제 등 복잡한 조건이 따라오는 데 반해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개입이 적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강력한 외교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한화, LI진엑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들이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단지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투체계, 정비 패키지, AI 제어, 이성 기반 통신망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형 무기 생태계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무기 구매국들은 단순히 탱크 한 대,
전투기 한 대를 사는 게 아니라 전장 전체를 디자인하는 능력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더 이상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서울이 글로벌 방산 허브가 된 배경에는 전략적 위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동북아 안보 허브로서의 신뢰성, 동시에 유럽과의 기술 교차점에 있는 국가로서의 정치적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죠. 이건 일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헌법제 구조에 의해 전면적 무기 수출이 제한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미국 의존도가 극심합니다. 반면 한국은 자체 기술력, 자체 생산력, 자체 수출망을 갖춘 완전 자립형 방산 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의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단지 무기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합작 투자까지 패키지로 협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죠. 더불어 하나의 유럽 내 공급망 통제는 이 무기 생태계가 더 이상 서울만의 것이 아닌 글로벌 방산의 중심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적 중심이 서울이라면 생산은 유럽, 중동, 동남아, 운영은 나토 동맹국, 비동맹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지기 효과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의 형식과 구조를 설계하고 그 질서를 배포하는 국가로 진화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통과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전장 설계와 무기 도입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별표. 하나의 유럽 방산기업 인수 이후 전 세계 군사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군사 굴기를 단순한 산업 확장이 아니라 자국 안보 전략을 뒤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은 특히 서울이 NATO와 사실상 무기 운영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화 인수 이후 한국이 동북아 무기 허브가 되는 것은 지역 안정에 반한다고 공개 비판했고, 베이징은 국방과학원 산하전략연구소에 한국 리스크 분석팀을 신설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렘린은 지난 6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별표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 양측의 무기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서방 방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별표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대응해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와의 방산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별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안보 변수, 별표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적어도 일관된 패권 전략을 갖고 움직이지만 한국은 독립적이면서도 민첩하고 기술력까지 갖춘 비서방형 군사 플랫폼이기에 기존 전략 모델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라는 거죠. 중국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동북 삼성 지역의 새로운 통신방해 시스템 배치를 명령했으며 서해 북단의 해상 전파교란 장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 한국 방산 수출 시장에 자국산 무기를 덤핑가로 제한하는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도죠. 중국산 무기의 고장률, 통신 불안정, 애프터 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해 구매국들은 여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서방 기술 공급이 차단되자 한국의 기술 확장을 가장 민감한 변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위성 정찰 시스템과 AI 기반 포병 통제 기술은 러시아의 구식 교리와 전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최근 극동 지역의 함대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연해주 지역에 대한 무기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암시하며 한국에 대한 간접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죠. 이것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전략적 위협으로 상승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진짜 이유는 무기의 양이 아니라 무기의 구조적 설계 능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의 디자인부터 생산, 제어 체계, 데이터 기반 작전 플랫폼까지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이 점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어느 강대국에도 종속되지 않고 안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핵심 조율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는 중 러에게는 사실상 별표 전략적 중립국의 탈을 쓴 영향력 확대국 별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내부적으로도 기술 패권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2024년부터 군용 드론 도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자체 전투기 엔진을 미국이 러시아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유럽 기업까지 인수하며 전투기, 전차, 미사일 기술을 실전화하고 있습니다. 별표. 이제 우리는 명확히 인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나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이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이 아닌 군사 질서의 주도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안보 전략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이 국제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가 있죠. 특히 라인메탈과 다소항공우주를 인수하면서 하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약, 기갑, 항공, 미사일, 우주체계까지 통합한 방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룡 기업이 아니라 군사 생태계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슈퍼 플랫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사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은 방산의 80% 이상이 국방부 직할 체계였고, 러시아는 국영기업 중심, 유럽은 분권형 민관 혼합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국방의 모든 축을 통합 주도하는 모델을 구현한 겁니다. 이건 매우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은 정치적 유연성, 시장 중심사고, 기술 주도 혁신이 가능하니까요. 국가는 규제와 제한을 가하지만 기업은 국경을 넘는 전략적 조정과 공급망 재설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유럽에서 빠르게 거점을 확장하고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공급 라인을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단적인 예가 바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함정, 항공기, 위성 시스템, 드론 플랫폼, AI 전투 체계가 한 지붕 아래에서 통합 생산이 설계에 실험된다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모델입니다. 로키드 마틴조차 외주와 분산 설계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건 독보적입니다. 또한 이 구조는 기술 내재화의 궁극적 목표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럽 기술을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AI 기반 통합 전장 네트워크, 레이저 요격 체계, 스텔스 UAV, 위성통신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 한국 자체 기술 플랫폼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화 중심 방산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 국방부나 나토와 협력하면서도 자사의 기술 주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다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기업 기반 안보 전략도 이러한 비전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과 자본으로 구현하며 예교는 그 구조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삼각구도로 진화한 셈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군사 통합형 방산 체계의 완성판입니다. 하나의 확장은 기존의 안보 질서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NATO는 이제 미국 무기체계 외에도 한화 기반 전력 플랫폼을 병렬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유럽연합은 자체 방산 주권이 무너졌다는 자각에 따라 기술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런 구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강조한 자위대 국산화는 정작 기술 국산화가 아닌 미국 의존 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통합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한 채 내수형 방산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
하나는 글로벌 방산 플랫폼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랐죠. 별표. 지금 세계 무기 공급망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누가 이 공급망의 중심에서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연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의 선기업이 바로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생산하고 유럽이 조정하며 중동과 아시아는 단순한 수입국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기술, 생산, 조정, 유지 보수, 심지어 전략적 설계까지 수행하면서 세계 대륙의 군수 생태계를 횡단하는 허브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략을 보면 그 구조가 치밀합니다. 유럽에서는 기술과 브랜드 자산을 인수했고, 중동에서는 현지 생산 및 유지 보수 체계 구축, 동남아시아에서는 맞춤형 무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이 삼축 모델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생산 운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주목할 사례는 별표 아랍에미리트 별표입니다. UAE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함께 방산기지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로 AI 기반 공중 감시 체계, 무인 항공기, 정밀 유도 무기 플랫폼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동 최초의 한아랍 공동 무기 생산 모델입니다.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나토 표준을 넘어선 통합 운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호환이 아니라 작전 방식 자체가 한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지금 하나와 협력하기 위해 독일, 체코, 헝가리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이 별도의 기술 공동체 구성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사실상 기존 NATO 내부 구조의 재구성입니다. 동남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잠수함 공동 개발에 착수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하나의 K-136, K-239 다연장 로켓과 K-21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며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특징인 별표, 높은 기술 빠른 납기, 낮은 정치 개입, 별표, 이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동남아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균형 지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이 기술 공급자이자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지역 전략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중동에 대한 무기 수출에서 정치 조건을 강하게 붙이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공급 안정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헌법 제약과 기술력 부족으로 역외 방산 진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전략적으로 모든 핵심 거점을 장악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하나가 공급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무기 생태계 표준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에는 사막 작전용 자주포, 유럽에는 추위와 나토 체계에 맞춘 장갑차, 동남아에는 정글형 고기동 무기 플랫폼. 단순 제조를 넘어서 지역 전략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 운영의 표준화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무기 표준이 세계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한국형 통합 무기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재편입니다. 별표.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별표, 신흥국의 군비 재편, 별표입니다. 기존엔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 강대국들에게 의존했던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전적으로 서방 국가의 군사 원조에 의존하거나 러시아산 저가 무기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가격 대비 성능, 정치적 독립성,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무기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를 보죠.
인도는 한화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하고 있고 기존 러시아 체계와의 호환성도 확보하면서 양방향 작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는 대신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알제리는 현재 한국과의 전차, 장갑차, 레이더 시스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히 별표 하나가 제안한 모듈형 전장 패키지 별표는 이들 국가의 예산 규모, 지형 조건, 작전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선 한국은 우리를 강압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철저히 기술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프랑스와도 차별화되는 결정적 장점입니다. 동남아 역시 빠르게 한국 무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 경공격기를 운영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K239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태국과 베트남도 하나와의 전략적 방산 협력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모두가 서울과의 협력이 무기 구매를 넘어서 방산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우선 한국은 동등한 관계를 중시합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유지보수, 기술 지원, 생산 이전, 공동개발까지 모든 단계를 함께하죠. 여기에 정치 개입은 없고 서방처럼 조건부 인권 조항도 없으며 중국처럼 통제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미 전투 환경 다양화에 적응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막, 정글, 도시, 고산지대, 해양, 산악 등 모든 지형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즉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 체계를 선호하는 데 부합합니다. 인도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지만 한국은 비강대국, 고기술 국가 별표로서 매우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을 통해 독자 무기 개발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장기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실제로 인도는 하나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드론, 장갑차, 미사일 기술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서방 국가와도 이뤄내지 못했던 전례 없는 기술 접근성입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을 수년간 지배했지만 무기 신뢰도 저하, AS 부재, 과도한 정치 개입으로 인해 점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 제약과 기술 폐쇄성, 미국은 과도한 가격과 수출 제한 조건 때문에 고객국들의 외면을 받고 있죠. 별표. 하나가 라인메탈 혹은 다소항공우주를 인수한 이후 지금 유럽 내부에서는 극심한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전략 주권을 외국, 특히 아시아 국가에 넘겼다는 자각이 EU 내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 분열은 정치, 안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인수를 국가 전략자산 유출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 내 보수 야당은 라인메탈을 하나에 넘긴 것은 유럽 안보의 실패 별표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지지하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보고 있죠.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군수산업을 민간화하고 기술 통합을 외쳤지만 정작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통합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기민하게 움직인 한국이 채운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정확한 이유죠. 맞습니다. 하나의 인수가 없었다면 유럽 내부 기술력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상태로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들이 서울 중심의 통합 플랫폼에 흡수되며 상업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우리가 못한 것을 한국이 대신 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항공우주가 한국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프랑스가 자랑하던 라팔 전투기, 유럽형 드론 플랫폼, 유도무기 기술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일부 정치인들은 유럽 방위 주권의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프랑스와 독일 모두 자기 모순과 이기주의의 산물에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통일성과 실용적 연합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외부 세력의 주도권을 넘긴 것이죠. 특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율 안보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통합된 무기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면 동유럽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폴란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확실하게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했고, 헝가리와 체코도 하나의 현지 생산기지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동유럽이 전략 주권보다 실전적 능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더불어 하나는 단순히 무기만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현지에서 AI 전투 분석 플랫폼, 드론 조정 시스템, 통합 방공 체계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독일 연합도 못했던 국가 간 방산 통합을 민간이 실현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전략산업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고, 특정 기술 분야의 외국인 인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핵심 인프라와 기술 플랫폼은 이미 한국의 손에 넘어갔고, 법으로 막는다고 해도 공급망 자체를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럽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정을 보완하는 존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유럽이 진정한 안보 자율성을 원한다면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별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의 인수와 공급망 재편, 전략 외교는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전장의 표준을 한국이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유럽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AI 기반 작전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세계 최초로 별표 한국형 통합 전장 플랫폼 별표이 등장하게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장 운영 시스템은 미국, 중국이 아닌 서울과 미넨, 툴루즈를 연결한 한국-유럽 통합 설계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라인메탈의 센서 기술, 다소항공우주의 유도 무기 기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AI 전투지휘 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은 그야말로 전장의 모든 변수를 실시간 분석하고 자동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더 이상 군인이 판단하는 전장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판단 이 명령이 지휘까지 수행하는 전장이라는 의미죠. 여기서 한화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기존 유럽의 기술을 단순히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AI와 딥러닝 알고리즘, 국방 빅데이터 분석과 융합시켜 새로운 작전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별표 AI 전장 플랫폼 하이페리온 별표은 다소항공우주 전투기의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하나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해석, 필요한 경우 자주포나 드론 플랫폼과 자동 연계하여 타격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3분 이내에 목표 분석, 타격 지시, 성과 피드백까지 완료되는 구조죠. 이는 미국조차 구현하지 못한 체계입니다. 미국의 방산기업은 여전히 산업체 간 모듈 분리, 통신체계 불일치, 자율작전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한화를 중심으로 완전한 통합형 패키지를 구성했고 그것이 AI 기반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전장혁명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이제 단순히 전투 시스템이 아닌 외교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한국은 하이페리온 시스템을 중동 동남아 동유럽에 수출하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한국 중심의 전장 데이터 통제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 수출을 넘은 안보 주권 플랫폼 수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한국형 시스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기존의 무기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중심 전쟁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시스템이 상대방의 GPS 교란, 통신 끊김, 레이더 왜곡에 자동 적응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기존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 자체 전투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 실전 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 북한과 공동 AI 센서 네트워크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알고리즘의 실전 적응성과 통합 데이터 구조인데 이건 전투 경험이 풍부한 한국만이 가능한 영역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방 AI 포럼에서 한국은 이제 총과 미사일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전쟁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지금 그 철학이 한화와 유럽 기술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단순히 AI 기술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통신, 레이저 방어, 극초음속 요격, 양자암호 전장 보안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도 모두 통합됩니다. 즉,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별표, 전장 전체를 디지털화한 체계 별표입니다. 별표. 지금까지 한화의 인수와 한국 방산 생태계의 확장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전략적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무기만이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군사 안보 측면에서 수동적 참여자, 즉 미국 주도의 동맹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율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 중동아시아를 관통하는 방산 네트워크의 실질적 중심국가, 그리고 AI 기반 전장 설계국가로 진화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무기와 기술의 중립성, 책임성, 전략적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무기 수출 결정이 곧 외교 행위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한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첨단 무기를 판매할 경우 해당 국가는 한국을 안보 동맹국 수준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외교가 특정 블록과 전략적으로 결속될 위험을 수반하죠.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모두 한국에 첨단 무기 공급을 요청했을 때 한국은 이중 균형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양국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중립성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다른 예는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입니다. 인도에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파키스탄은 강한 불만을 표했고 이후 한국 무기 시스템의 파키스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한 견제가 즉각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무기 판매 하나가 지역 안보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에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국을 별표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선도적인 파트너 별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모두가 갖지 못한 중간 권력 지위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는 한국은 무기를 팔기보다 질서를 조정하고 안보를 연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한화 중심의 무기 외교 전략에 다자협력, 투명성, 비차별 원칙을 삽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금 ASEAN, NATO, AU 등 지역 안보기구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과의 무기 협약을 넘는 전략 대화 채널 구축도 확대 중입니다. 이런 외교적 확장은 한국이 전략 질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무기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무기 도입국이 인권 침해, 민간인 공격에 이를 경우 한국은 기술적, 정치적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서 도덕적 외교의 실현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은 반드시 무기 수출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 실시간 감시 체계, 위기 시 중단 조건 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을 넘어서 안보 질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별표. 지금 세계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수 경쟁을 넘어 레이더 드론 초정밀 탄약 AI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이브리드 전장 체계가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화, 하나시스템, LI진엑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의 핵심 방산 기업들은 독립된 무기 개발을 넘어서 통합형 전투 환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엔 드론은 드론대로, 레이더는 따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모든 센서와 공격 체계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합니다. 하나가 유럽 기술을 접목시켜 완성한 별표 K센서 네트워크 별표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광학 센서, 다중대역 레이더, AI 기반 판독 알고리즘을 통해 적 기체의 전차 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동시에 무인 공격기나 초정 및 유도탄과 연결되어 자동 조준이 발사 피드백까지 5분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밀 탄약의 진화입니다. 과거 정밀유도탄은 위성 기반 GPS만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개발한 별표 복합유도 시스템 별표은 위성, 레이더, 열영상, 전파 간섭 회피 기술까지 탑재되어 재밍 상황에서도 95%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 중동, 동남아 고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기술적 근거입니다. 특히 드론 플랫폼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죠. 하나의 히말라야 시리즈 무인기는 정찰용과 공격형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며 최대 3대까지 AI 분산 네트워크로 자율 비행 목표 공유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미국도 아직 실전에서 검증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들은 이제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극초단파 기반 이동식 전술 레이더, 초경량 극초음속 대응탄 플랫폼, 소형 위성 기반 감시 체계를 잇따라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전장의 완성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국들을 보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형적으로 드론과 레이더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실제로는 미들급 정찰기의 통신 해상도, 탄약 관통력, 레이더 감도 등에서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러시아는 드론과 정밀유도탄 모두에서 전장 테스트 실패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여전히 방산 폐쇄주의 속에 갇혀 있으며 미국은 기술은 있으나 전투 현장의 통합 실행력에서 민간 협력 속도가 느려 실시간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민간군 협력, 유럽 기술 융합, AI 전략 응용이 삼각조화를 이루며 독보적인 진화를 이룬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국은 하이브리드 전장 기술에서 세계 1위, 실전 적용력은 G2 수준을 넘어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나토, 중동, 동유럽 구매국들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준으로 무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국제 기준이 된 셈입니다. 특히 나토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미국 중심 무기 체계만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넘어서 한화 체계와의 호환성이 무기 선택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의 구조 자체를 세계가 따르게 하는 기준국가로 부상했다는 방증입니다. 별표.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 제작을 넘어 전후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플랫폼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나 러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룰을 정했지만 이제는 서울이 그 역할을 일부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엔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세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완성된 무기 시스템 설계 역량. 둘째, 민간과 군이 통합된 기술 융합 구조. 셋째, 정치적 중립성과 외교 유연성이죠. 이 세 가지는 전통적인 강대국들과 완전히 다른 별표 제3의 리더십 모델 별표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 중심의 방산 전략은 군사 기술을 넘어 국제 규범 설계의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전후 무기 사용 지침, 무기 이전 규범, AI 전투 판단 윤리 매뉴얼까지 제시하면서 별표 군사력의 도덕적 표준 별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나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시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나토 내부에서 최근 논의된 별표 비미국형 방산 협력 모델 별표입니다. 이 논의에 한국이 핵심 주체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기술 공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안보의 질서 설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도 전후 평화 질서 구축 시 한국의 방식을 채택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UAE는 최근 비민주국 전용 수출 통제 원칙을 한국과 공동 설계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타르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 윤리 체계와 재건 매뉴얼을 수입 중입니다. 이건 무기를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이 평화 이후에 등장할 권력 공백을 질서로 메우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 이후를 설계하는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죠. 우리는 총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총을 멈추게 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한국 방산이 수출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 설계와 책임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국제 규범 충돌, 동맹국 간 입장 차이, 개발도상국의 정권 불안정 등 새로운 외교 안보 변수에 대한 적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기민한 전략 감각과 민첩한 공급망 대응력을 보면 한국은 충분히 이 과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별표 전쟁을 조율하고 평화를 매개하며 안보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국가 별표라는 완전히 새로운 군사 외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수, AI 융합, 전장 하이브리드화, 글로벌 규범화 전략의 최종 목적지였던 셈이죠. 이 모델은 세계의 신흥국들에게 모방 가능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군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의 윤리, 체계, 사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하는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 처음 보여주는 새로운 국가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계는 누가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서울입니다.